자, 인가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대리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시험 나올 일 없고 확인 넘어가고 공증을 모십시다. 공증. 자, 공증은 말 그대로 공적인 증명이죠. 공적인 증명. 그래서 뭐 각종 신분증도 공증이 되겠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부 이런 것도 공증이 되겠고, 뭐 토지대장, 가옥대장 이런 것들도 공증이 되겠죠. 그래서 공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재하는 거죠. 그 쓰는 거죠.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증 자체는 원래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는 아니란 말이죠.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공증이 처분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판례가 공증은 처분이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120페이지 가면 여기는 뭐 학설 드립이 있는데, 그 이런 학설 드립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학설 드립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냥 자기 머릿속의 세상일 뿐이고 별 의미가 없고, 제가 뭐 학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항상 가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기는 판례, 뭐 학설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판례가 어떻게 추이가 바뀌어 왔는지, 그러면서 왜 이 공증에 관한 판례가 이렇게 바뀌어 왔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증은 뭐예요? 그냥 기재하는 것 뿐이죠. 그냥 올리는 것 뿐이죠. 그냥 올리는 것, 쓰는 것 뿐이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판례가 당연히 대법원이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해왔죠. 이게 첫 번째 초창기죠. 거기 나번에 판례를 보십시다. 우리 대법원은 종래 공적 장부, 공부회의 각종 등재행위는 이건 사실 행위로서 사실 증명의 자료에 불과할 뿐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전혀 영향이 없겠다,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봐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취소성을 못 다투니까 이제 헌법소원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한번 물어봤더니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해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역변경 신청 거부를 헌법소원 대상에 되는 공권 행사로 판단해 주니까 또 헌법재판소 잘 되는 걸 보기 싫죠. 끌어내려야죠. 그렇죠? 이건 그거밖에 없어요. 헌법재판소 잘 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헌법재판소 위상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우리 대법원이 다시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처분을 봐줄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례 변화를 잘 봐두세요. 판례 변화. 학설보다는 학설은 의미가 없고 판례 변화. 그래서 결국 우리 대법원 입장을 변경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배경이 바뀐 게 아니죠.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입장을 바꾼 것 뿐이죠. 입장 바꿔가지고 이런 토지 소유자가 지목을 토대로 여러 가지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에 일정한 자를 만든 점에서 처분성을 긍정했던 거고, 토지는 지목이라면 건물은 용도죠. 뭐 같은 맥락이에요. 토지는 지목에 따라 땅값이 왔다 갔다 하죠. 건물은 용도에 따라 건물값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 똑같은 입장에서 처분성을 긍정했죠.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왜 바뀌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언급하면 뭐 충분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판례가 네 번째 판례 4번처럼 무허가 건물 등재 대상 삭제에는 무허가 건물의 등재가 되든 삭제가 되든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관리만 하려고 등재했다가 삭제하고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처분성을 부정했다는 것도 있다는 거 판례 중심으로 봐두세요.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통지.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죠. 행정청이 일정한 사실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인데, 이걸 문서로 알리면 고시라고 그러고, 다시 한번요. 일정한 사실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걸 우리가 통지를 하는데, 이걸 특별히 문서로 알리면 우리가 고시라고 그러는 거죠. 고시. 자, 그런데 이런 통지가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어제 고시도 마찬가지였죠.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통지가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단순히 확인만 해주는 것에 불과할 때는 처분이 될 수가 없지만, 이 통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면 처분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관점에서 나눠서 항상 그때그때 봐야 되겠고, 자, 통지가 처분이 안 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당연퇴직 통보죠.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가면 결격사유가 있고, 69조에 가면 공무원이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퇴직된다, 퇴직한다라고 돼 있어요. 퇴직한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이었는데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바로 신분이 끝난 거죠. 그냥 신분이 끝난 거죠.
행정청의 어떤 의사표시는 필요 없어요. 이미 신분이 끝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연퇴직의 통보는 그냥 신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주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이 아니다. 그게 판례 1번이죠, 밑에.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거부 처분할 때 공부하겠지만 대학교 조교수가 4년짜리 이제 4년 정도 재임용, 4년 정도 임용을 된 상태에서 임용 기간이 만료가 다가오자 재임용 신청했거든요. 재임용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서 임용 기간 만료 통지했다. 재임용 기간 만료 통지했다. 이것은 재임용 거부로서 행정 처분이다라고 본 판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통지가 처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판례 2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그래서 국공립학교 조교수가 4년 정도, 4년으로 이제 기간제로 임용이 됐단 말이죠. 재임용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재임용 신청했는데 이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서 한 재임용 기간 만료 통지. 이거는 거부 처분으로서 취소 소송 대상이다. 라고 봤던 게 그 판례 2번이 다음 페이지 판례 2번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수리는 우리가 앞서 신고해서 공부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123페이지 부관을 한번 해봐요. 부관. 자, 오늘 불금이신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통해서 불태우시길 바라고, 밤에 잠 안 오고 그러면 공부하세요. 그럼 잠이 잘 올 거예요. 공부하면 스트레스, 공부 안 될 때는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푸시고, 뭐 공부 안 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도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시끄러운 데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남들이 날 쳐다볼 때 그때 또 공부 잘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커피숍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공부 안 될 때 나가서라도 공부하시고 아니면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공부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만약에 뭐 새벽에 잠 안 오셔가지고 카페변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지나가다가 종종 들리니까 저를 얼굴 보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제가 보통 퇴근을 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해요. 평소에. 그때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그때까지 항상 버릇이 공부하는 거 그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살지 않아요? 뭐 한 4시간 더 자면은 사치 아닌가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공부를 하겠다 마음 먹은 다음부터 항상 4시간 이상 안 자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들려요. 카페베네가 이제 커피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베네는 다 맛있는데 커피가 맛이 없죠. 커피만 먹지 마시고 딴 거 시켜 드세요. 그래서 거기는 또 맛있는 거 또 있다. 팥빙수가 맛이 없죠. 팥빙수가 얼음 덩어리죠. 맛이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가 맛이 없네. 제일 중요한 건데 맛이 없네. 커피가 맛이 없고 팥빙수가 맛이 없는 곳이 카페베네인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제가 추천해드릴 것은 이제 뱅쇼라는 음료 드시면 몸에 좋고 괜찮은데 뭐 하여튼 뭐 거기서 공부하시다가 제가 간혹이 아니라 거의 들려요. 항상 3시, 2시, 3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니까 보시면은 반가워해 주시고 저한테 아는 척 하시면 제가 바로 그냥 원하시는 대로 다 사드릴게요. 예. 오늘도 한번 뵐까요? 번개 한번 할까, 번개? 시간 정해서 한번 밤에 잠안하시는 분들 시간 한번 정해볼까요? 뭐 2시면 괜찮을까? 3시는 어때? 3시 너무 많이 썼나요? 3시는 아니 한 2시쯤 한번 해볼까요? 2시? 3시로 합시다. 2시는 다 나올 것 같아. 두려워. 한 3시로 해서 3시 절중설 2시 반. 2시 반, 2시 반으로 할 테니까 2시 반에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한번 자만하신 분들 거기서 같이 뭐 얘기나 하고 뭐 행정품 얘기나 하면서 하십시다. 왜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사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못 해요. 사실 뭐 어떤 제도가 생길 때 그 제도가 생긴 배경 또는 이제 저는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역사적 배경, 그다음 다른 나라의 얘기 이런 것들을 사실 시간만 많으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이 급하잖아요.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아는 게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뭐 질문하시면은 그 뒷 배경이라든가 어떤 사상적 배경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면서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럴 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 뭐 시험 그 강의 끝나고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 항상 연락하세요. 제가 강의 끝난 이후는 항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물어보고 가세요. 예.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담을 한 이유는 부관이 어렵기 때문이죠. 부관은 매우 어려운 테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지 그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예. 자, 그러면 일단 부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행정쟁송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부관의 의 및 종류에서 부관의 의가 거기 쭉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건집권은 마지막 한 문단이에요. 예, 앞에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역사적 흐름이고, 부관에 관한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왔다라는 역사적 흐름이니까 뭐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들 쭉 읽어보시다가 결국 마지막 한 줄 건지면 되죠. 따라서 오늘날 일반적 견해는 부관을 주된 행정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종된 규율. 그래서 앞에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효과 제한적 부관, 그 다음에 보충하기 위한 부관을 요건,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이라고 말하죠.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이라고도 해요. 각각의 예를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자, 그래서 부관 정의합시다. 부관은 행정행위, 주된 행정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종된 규율이다. 뭐 한 줄 정도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앞에 얘기는 뭐 굳이 시험 문제 답안 쓸 때 이거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역사적 배경이니까. 자, 그러면 부관이 효과 제한적 부관이 있고 요건 충족적 부관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효과 제한적 부관이죠. 갑이 이제 도로변에다가 구두 수선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죠.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주긴 줘요.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그냥 주지가 않죠. 보통 이렇게 뭐 1년, 지금부터 1년 동안만 해라. 그 다음에 매달 점용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붙이면서 보통 허가를 내주죠. 이럴 때 이렇게 종된 규율을 우리가 부관이라 부르고, 이런 것들은 효과 제한적 부관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부관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점용 받으면 무제한적으로 도로점용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기한을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해서 그 점용 납부를 통해서 제한하는 그런 납부음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효과 제한적 부관. 효과 제한적 부관. 법률 효과 제한적 부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이런 법률 효과 제한적 부관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요건 충족적 부관은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요건 자 충족적 부관,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에서 뭐 A라는 허가가 기속 행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서 A라는 허가가 기속행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허가 요건이 뭐 편의상 A, B, C라고 해볼게요. 한 세 가지 있다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갑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A, C 요건이 흠결이 돼 있어요. 못 갖췄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뭘 해야 되죠? 거부해야 되겠죠. 그죠? 요건 못 갖췄으니까. 아무리 기소를 할지라도 요건을 안 갖추면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해야 되지만 거부하는 것 대신에 허가를 내줘요. A 허가를 내주면서 여기다가 이제 붙이죠. 뭐 C 요건이니까 C 요건, C라고 합시다. C 요건을 구비할 것을 구비를 조건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서 C 요건, 구비 조건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면 이런 것들이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이라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흠결된 요건을 충족해달라는 전에서 부관을 붙이는 경우. 그러면 이런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은 사인에게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다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 많은 법들은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 효과 전제 부관인데 저런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부관의 종류 보기 전에 각주 60번도 한번 보십시다. 각주 60번 밑에 이것도 좀 구별 개념으로 좀 알아두면 좋아요.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성 스스로의 의사를 통해서 의사로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법령이 행정행위의 기한, 조건들을 명시하는 법정부관, 예를 들면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또는 여권의 유효기간 이런 것과는 구별된다. 자, 여권의 예를 들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7년으로 한다라고 여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법정부관인 거죠. 자, 그러면 좀만 더요. 그러면 법정부관은 어떻게 다투될까요? 법정부관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야죠. 그렇죠? 법정부관은 이게 행정소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것도 사례로 한번 간단하게. 지금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권법에 여권의 유효 기간은 뭐 3년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여권법에 3년이다라고 딱 돼 있다고 치면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권을 받으면서 3년짜리 붙어 있는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권. 자, 그러면은 이걸 받은 상대방 갑이 왜 이렇게 짧냐? 짧어. 좀 길게 주지. 그래서 다투려고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면 되죠. 심판에 대한 제청 신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법률이라면 이제 법률 위헌성 통제하면 되겠고, 혹시 만약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기한을 붙여놨으면 그때는 명령규칙 심사를 통해서 다투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정부관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법정부관. 그래서 법정부관은 이름은 부관이라고 붙어있지만 부관이 아니에요. 의사표시로 붙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에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행정행위 부관할 때 그 부관의 종류에 들어가잖아요. 법정부관은. 예. 각주 60번. 예. 알아두시고. 이게 법정부관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번에 부관의 종류를 보십시다. 부관의 종류. 가장 기본적으로 조건. 조건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죠. 정지, 해제 조건. 기한, 시기, 종기. 철회권의 유보, 일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철회할 수 있음을 미리 예정해 놓는 거죠. 철회권의 유보. 부담, 다음 페이지 부담. 자, 특히 부담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죠. 부담은 다른 것과 달리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부담은 그 자체로 부관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도 또 그 자체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그래서 다른 것과는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죠. 항상 부담은 특별히 취급하죠. 항상 특별 대우죠, 얘는. 그래서 부담은 부관이긴 하지만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수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부관이면서도 하명으로서 행위의 성격을 같이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는 이 부담 이 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행정성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특별한 거죠. 자, 문제는 2번의 조건과의 구별,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실정법적으로 부관에 대해서 다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그 실정법들을 보면은 부관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인다, 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이 기한일 수도 있고, 그 조건이 말 그대로 강학상 조건일 수도 있고, 이것이 부담일 수도 있고, 철회권의 유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행정법은 학문적 개념하고 이 실정법적 개념을 혼동하면 안 돼요. 부관을 실정법적으로 붙일 때는 항상 조건이라는 표현이 많이 써요. 조건. 법에 무슨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무슨 조건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부담은 조건으로 보통 표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강학상 조건과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문제가 생기는데, 자, 1번. 정지조건부 행정행위하고 부관부 행정행위는 그나마 쉽죠. 선후관계로 따져보면 되니까. 그래서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만이 선조건 성취 후 행정행위 효력 발생이니까, 그죠? 이게 정지조건의 기본적인 법리죠. 따라서 거기 예를 들어놓은 것처럼 먼저 조건이 성취가 돼야만이 영업허가를 내준다. 이럴 때는 이 정지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부담이라는 것은 독립된 의무이기 때문에 먼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중에 조건을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선조건 이행 후 행정행위 효력 발생, 이럴 때는 정지조건부 행정행위고, 선행정행위 효력 발생 후 조건 이행, 이럴 때는 부담부 행위가 되는 거죠. 부담부 행정행위. 그래서 선후관계를 따져보세요. 항상 선후관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려운 게 이제 그 2번의 해제조건부 행정행위, 요게 이제 어렵죠. 요게 굉장히, 이것이 도대체 얘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부담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보통 얘도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칠판에다가 한 3가지를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첫 번째. 타인에게 영업을 만약에 양도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철회권의 위보죠. 말이 잘못 나왔네요. 자,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조건이, 말이 잘못 나와요. 영업을 양도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면 철회권의 위보.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철회권의 위보죠. 잠깐, 딴 생각을 잠깐 하느라고. 자, 철회권의 위보죠. 이게 바로.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 영업허가를 취소. 이때 취소는 철회의 의미죠. 철회의 의미. 철회권의 위보죠. 철회권의 위보. 이런 식으로 보통 붙여놓죠. 영업을 양도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철회권의 위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 영업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 이게 바로 해지조건부 행정행위죠. 해지조건이죠. 해지조건.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한다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영업 효과가 상실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해지조건이죠. 해지조건.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그러면 부담은 뭐냐? 이때 쓸 수 있는 부담은 특히 비교가 되는 게 부작위 부담이거든요. 부작위 부담 이런 거예요. 자,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게 바로 소위 하지 않아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 부담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 세 가지를 비교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시면 이것도 가능하죠. 부작위 부담하고 1번과 2번을 같이 붙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합이 가능하죠. 이걸 보면은, 이걸 봤을 때 이런 조합이 가능하죠. 1번과 3번의 조합이라든가 또는 2번과 3번의 조합이 가능하죠. 그죠? 예를 들면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지 마라 해놓고 만약에 영업을 양도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할 거야. 이게 1번과 3번의 조합이죠. 그래서 부작위 부담과 해지조건을 같이 붙일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는 두 번째,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지 마라. 만약 영업을 양도하면 영업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2번과 3번을 붙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고 어떤 것도 가능해? 그냥 독립적으로 뭐만 할 수 있어요. 1번과 2번만 따로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1번하고 2번만 독립적으로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데 다만 영업 양도하면 저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부작위 부담하고 저런 해지 조건하고 또는 정지 조건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3번 이런 부작위 부담 없이 그냥 탄핵의 영업을 양도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영업은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양도는 할 수 있지만 하면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설명해줘. 해제 조건하고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하고 부작위 부담을 같이 설명해서 특히 이 해제 조건부 행정하고 비교되는 건 부작위 부담이 비교가 되니까 지금 본문의 설명이 바로 저의 이 얘기예요. 네, 넘어보시고 어쨌든 조건과의 부담과의 구별이 쉽지 않을 때는 양자의 구별이 확실치 않을 때는 항상 상대방에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그건 나중에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번은 경계에 서 있는 거죠. 마번, 법률효과 일부 배제. 판례에 따를 때 부관인 거예요. 판례에 따를 때. 자, 그러면 이 법률효과 일부 배제가 왜 중요하고 어려운지 한번 보십시다. 이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대표적인 거기 예로 거기 두 번째 줄에 영업구역을 설정한 영업허가 또는 격일제 운행을 운행하는 영업허가 써놨는데 뭐 그것 말고도 영업시간 제한 1일 8시간 영업, 영업기간 제한, 뭐 영업 일시 제한, 영업 지역 제한 이런 게 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법률효과 일부 배제 되겠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뭐 판사든 검사든 일하고 있다가 이제 옷 벗고 나왔을 때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없다. 뭐 2년 가면 일 못한다. 이런 것도 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인 거죠. 뭐 이런 지역 제한. 그래서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시험에 많이 낼 확률이 높아요. 거기다가 아예 또 몇 가지 더 써놓읍시다. 영업 시간 제한. 이것도 법률효과 일부 배제죠. 예를 들면 1일 하루에 뭐 8시간만 일해라. 또는 심야 영업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영업 시간 제한. 이것도 법률효과 일부 배제고, 그 다음에 영업 뭐 지역 제한. 이건 뭐 얘 안 돼도 알겠죠? 뭐 서울에서만 영업해라. 또는 부산 영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영업 지역 제한. 그 다음에 영업 일시 제한. 뭐 격일제 영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아니면 한 달에 2번 쉬라라든가. 뭐 대형마트 영업허가 내주면서 한 달에 2번 쉬어라. 이런 것들도 영업 일시 제한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좀 더 적어두세요. 이게 법률효과 일부 배제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자, 이런 법률효과 일부 배제에 대해서 부관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밑에 판례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뭐 부관이 아니다. 그러면 부관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는 어떤 견해일까요? 부관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는 내가 신청한 것과 다른 것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신청은 거부당했다. 그래서 부관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는 각주 62번에 쓰는 것처럼 거부처분처럼 보는 거야. 거부처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하루 8시간만 영업해라 라는 것은 결국 제 영업허가는 거부당하고 새로운 행정처분 나온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부정설 같은 경우는 거부처분으로 보고 거부처분 취소서 다투어라 라고 말하지만 판례는 이런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이것도 부관의 일정으로 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좀 어려우니까 한번 보십시다. 어떤 건지. 자,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네, 그림 한번 들으시면은 이게 어떤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지역 바다 갯벌에 있어서 이렇게 됐다 해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공유 수면에 대한 매립 면허를 일단 내줘요. 매립 면허를 내주면서 다만 매립지에 대한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자, 국가로 귀속하겠다라는 조치를 했을 때와 두 번째 똑같이 공유수 매립면허를 내주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 귀속
명령이 있을 때 이 둘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런 거죠. 요거는. 자, 공유선 매립면을 내주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 계속 조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땅을 매립했더니, 자, 아니, 땅이 된다. 공유수면을 매립했더니, 자, 이만큼 땅이 생겼어요. 땅이. 생성된 땅이에요. 매립지인데, 그 중에서 뭐야? 일부는, 이건 처음부터 국가가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뭐 가져간? 저는 처음부터 이것만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어렵나요? 네. 잘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국가 교육 조치는 뭐야? 이만큼, 자, 땅을 매립해서, 요거는 처음부터 국가 거야, 그냥. 국가 거고, 나는 처음부터 요것만, 일부만 가져가는 거예요, 요것만. 등기 이전에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냥 나는 저것만, 70%만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것만 내 땅이에요. 그런데 국가 개선 명령 이렇게 나왔으면 뭐야? 일단 제가 100%를 다 취득하죠. 취득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요. 떼어내서 내가 이 부분을 등기를 이전해 줘야죠. 이 부분을. 그렇죠. 이게 국가개선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크죠. 소송을 놨을 때 차이가 크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부 국가개선 조치라고 했을 때는 이게 결국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두 개의 행위잖아요. 두 개 결국. 자, 그러므로 만약에 자, 위 같은 경우가 결국 이게 바로 법률효과 일부 배제고, 이게 바로 이런 경우가 어디다 쓸까요? 이게 바로 지금 법률효과 일부 배제 현상이고, 아래 같은 경우가 이게 부담이에요. 부담. 독립적으로 이만큼 또 넘겨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나 이거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다투냐? 다 달라져요. 자, 바로 뒤에서 보겠지만 부담은 그 자체가 처분이에요. 행정처분. 그러니까 저는 뭐만 다투면 되죠? 이 국가개선 명령 이것만 취소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쟁송수단이 우리가 저 국가 귀속 명령 이거에 대해서만 그냥 취소를 구하면 된단 말이죠. 이것만. 독립된 또 하나의 하명, 행정처분이니까. 그러나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구분할 수가 없죠.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 이때 이런 법률효과 일부 배제일 때 쟁송수단은 뭐가 될까요? 다 써야죠. 자, 매립지 다 써봅시다.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 귀속 조치가 붙어있는, 부라 말은 붙어있는 공유 수면 매립 면허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요거 취소를 거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현저하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효과 일부 배제하고 부담을 구분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 법률효과 일부 배제가 부관이냐 아니냐 논점이 있는데, 일단 부관으로 보세요. 여기는 일단 부관으로 보되, 이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부담하고 항상 구별이 되니까 부담과 구별하면서 쟁송수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에 있으니까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 매립 민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 귀속 처분, 국가 귀속 조치죠. 자, 저는 처음부터 100%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70%만 가져가는 거죠. 등기 이전 의무가 없죠. 그렇죠? 불만이죠. 그래도 불만이죠. 이럴 때. 자, 이렇게 국가교섭 처분은 매립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공유선 매립법에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런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 뒷얘기는 뭐냐? 이 전체에 대해서
이 부관이 붙어있는 행정처분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거는 소송을 제기하라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자, 이것이 법률효과 일부 배제에 관한 우리 판례의 태도죠. 자, 정리하면 법률효과 일부 배제 도시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법률효과 일부 배제도 부관이다. 다만 부담 아닌 부관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죠. 저 단어 하나 갖고 이렇게 완전히 뜻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법률 관계가 달라지고, 소송 제기 방법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서 봐보네. 수정부담. 수정부담은 부담이 아니에요. 말은 부담이 됐지만 부담이 아니에요. 수정부담은 내가 A를 신청했는데 B가 나오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쪽 왼쪽 노선에 대해서 운송사면을 신청했는데 오른쪽 노선을 준다라든가, 내가 신청한 것과 전혀 다른 걸 줄 때죠. 다른 걸 줄 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정부담이라고, 이건 수정부담은 내가 신청한 것은 완전히 거부당한 거죠. 그래서 이거 거부처분에 관한 문제를 봐서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으로 다투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건 판례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개념이 있는가 보다라고 봐두세요. 그래서 결국 수정부담은 부담이 아니에요. 부관이 아닌 거죠. 부관 자체가. 그 정도 보시고, 이대. 자, 넘어왔죠. 2번에 가서 부관의 한계는 이제 부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보는 거죠. 이거는 위치가 어딘가요? 위치가 본안이죠, 본안. 자, 이제 이 논의하고 뒤에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 가능성의 문제가, 독립쟁송, 독립취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먼저 하나 정리하고 하십시다. 자, 우리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소제기 단계, 그죠? 소제기 단계. 그 다음에 본안 심리 단계. 그 다음에 판결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를 넣었을 때 저 세 단계로 흘러가자는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 소제기 단계에 관한 논의가 있다 볼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어떻게 법원에 소송을 들고 들어갈 거냐. 독립쟁송 가능성. 그 다음에 이 본안심리 단계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직원 보는 부관의 한계. 그 다음에 마지막 판결할 시점에 가서 전부 다 취소할 거냐, 부관만 취소할 거냐. 이게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머릿속에 선명하게 세 가지로 딱 끊어가지고. 그래서 이 독립쟁송 가능성은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제일 빠른 시점의 논쟁이죠. 그 다음에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부관의 위법한지를 따져볼 때가 부관의 한계, 본안의 문제고, 부관의 위법성이 밝혀졌을 때 마지막에 부관만 취소할 거냐, 다 취소할 거냐, 독립 취소 가능성. 세 가지로 구분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순서는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이 부관 한계는 사실 소송 관점에서 보면 중간 단계 논의죠. 중간 단계. 먼저 보십시다. 넘어왔죠. 이번에 부관의 한계. 자, 부관의 한계. 그래서 부관의 사항적 한계, 뭐 내용적 한계, 시간적 한계 이렇게 외우기 쉽게 써놨는데, 부관의 사항적 한계를 부관의 가능성이라고도 하죠.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붙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뭐 고민할 거 없이 붙이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때 문제인데,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부관이 붙는 게 친숙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속행위는 요건을 갖춰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무슨 이해관계인 간의 조정을 위해서 뭔가 붙이고 제한하고 이게 허용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허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는 재량행위에 한해서만 부관이 붙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그런 해당되는 신청된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해주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거죠. 너는 며칠 만에, 얼마만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끊어놨어요. 첫 번째 단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관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냥 부관을 붙이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붙일 수 있는 거고, 다만 두 번째 단계,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는 효과 제한적 부관은 재량 행위만 붙을 수 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기속행위는 부관이 붙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결국
법령에서 특별히 근거가 없는 한 이런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으면 우리 판례는 무효다라고 본단 말이죠. 자, 이 부관의 상황적 관계 부분 일단 잘 봐두세요. 그러면 결국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좀 법률 유보 원칙을 완화시키는 거죠. 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부관 자체의 한계, 내용적 한계 또는 부관의 자율성 또 내용적 한계라고 많이 쓰죠. 내용적 한계. 그래서 부관이 상위법에 반해서는 안 된다. 결국 부관이 상위 실정법이라든가 또는 행정법 일반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때 우리가 많이 검토하는 게 이제 비례 원칙 또는 부당결부금지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예를 들어서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를 매달 뭐 100만 원씩 내라 또 200만 원씩 내라. 너무 과하잖아요. 과하다. 비례 원칙에 반한다. 라든가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갑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 내주면서 갑이 소유한 제주도에 있는 땅을 기부 채납하라. 이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당결부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정법 위반을 따져보고 보통 실정법 위반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이런 행정법 위반 원칙을 통해서 통제를 하시면 돼요. 126페이지 판례는 우리가 봤던 친숙한 판례죠. 그죠? 앞서 우리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서 봤던 그 친숙한 판례예요. 자, 판결유지 1번 이제 추가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126페이지 수익적 행정행위는 자 생략된 게 있죠. 수익적 행정행위는 판례에 따르면 뭐죠? 재량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는 우리가 판례에 따르면 재량행위 또는 자유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수익적 행정행위는 우리가 판례에 따르면 재량행위니까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니까 법령에 특별한 근거 중에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런 부관으로서 부담은 비례원칙 또는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준수해야 되겠고 만약 위반했으면 위법하다라는 얘기죠. 판결 2번은 우리가 그때 봤던 거니까 일단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3번에 부관의 시간적 한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논의예요. 왜냐하면 앞에 부관의 사항적 한계하고 내용적 한계는 항상 검토하게 돼요. 항상. 그러나 시간적 한계는 예를 들면 사례 문제 등에서 뭐 사후에 부관을 추가했다, 변경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만 검토하세요. 아니면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자, 거기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한번 설명하면서 오른쪽에 판례가 있는데 그걸로 한번 설명하면서 내용을 대신합시다. 이런 사건이었어요. 자, 부산에 가면은 온천동이 있죠. 자, 갑이 온천 개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온천을 개발하면 아무래도 식수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온천으로 쓰고 남은 물이 있으면 그거를 인근 주민에게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송수관 같은 거를 기부 체납할 의무를 보통 붙여요. 그래서 온천 개발 허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이제 송수관을 기부 체납할 의무를 붙였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도 불만이 없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송수관 기부 체납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제 땅을 파러 갔죠. 땅을 팠더니 물이 거기서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죠. 예측했던 데서 물이 안 나와. 그리고 여기가 아닌가 보네 해서 딴 데 파다 보니까 좀 더 먼 데서 물이 나온단 말이죠. 삽질을 잘못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상된 지점이 여기고 마을이 여기 있다 치면은 원래 여기서 파가지고 이렇게 송수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송수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물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만큼 더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만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갑이 불만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적으로 편차를 두고 추가 이제 여기를 다툰 거죠. 추가로 송수관을 기부 체납할 의무를 붙인 거죠. 이걸 붙이니까 이걸 다툰 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거 말고 요것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부담이니까. 그죠? 송수관을 추가해서 기부 체납할 의무. 독립된 의무잖아요. 법사상 그게 부담이니까 요것만 딱 띄어내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첫째, 일단
온천 개발 허가가 강압상 특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온천 특허겠죠? 그럼 잘 모르면 특허예요. 일단 잘 모르면 특허예요. 왜냐면 허가가 얘가 별로 없잖아요. 인가도 얘가 별로 없어요. 모르면 특허예요. 모르면 특허여서. 자, 공익적 성격 강한 것은 특허겠죠? 네, 특허니까 재량행위죠? 그죠? 재량행위니까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부관 붙일 수 있죠. 일단 그래서 부관의 사항적 한계는 넘어갔고, 그 다음에 내용적 한계를 판단하는 것은 판단이 쉽지가 않죠.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뭐 시간적 한계,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나중에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느냐, 예측 가능성이 없는데 추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우리 판례는 이런 추가를 허용한다고 했어요. 허용했어요. 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정 변경이 있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성수건 추가 안 하면은 뭐 인근 주민들 다 먹는 물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허용했던 거예요. 자, 그게 오른쪽 판례니까 그 판례 하나만 잘 보십시다. 이거는 뭐 앞에 학설이 있는데 학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 결국 판례 하나만 잘 아시면 돼요. 이런 학설들이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판례로 다 귀결됐어요. 여기는. 실제로 뭐 주장하는 학설 없고 1900년대 초반 학설 대입이니까 넘어가서 오른쪽 판례 보십시다. 자, 행정처분은 이미 부담이 부과된 상태에서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업 변경은 첫 번째 1번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세 번째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원래 이때만 허용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네 번째 지금 칠판이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죠, 지금. 그죠?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먼 곳에서 물이 나오다 보니까 반드시 송수관을 더 추가로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초에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런 사업권을 허용했던 사건이 칠판에 보신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마자 3번 얘기는 잠깐 빼놓읍시다. 왜냐면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빠르면 오늘 좀 내일쯤 할 수 있는 그 구성요건과 성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먼저 다 한 다음에 그때 와서 할 거니까 잠깐 빼놓을게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일단 잠깐 패스해놓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128페이지로 가자고요. 128페이지. 자,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자, 여기는 학설도 중요하고 판례도 중요해요. 여기는 다 가치가 다 있죠. 특히 판례 입장하고 학설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왜 대립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고 정확하게 판례 입장과 학설 입장을 구분해서 쓰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문제점 한번 읽어보고 이제 왜 문제가 되냐 보십시다. 수익적 처분을 발급받을 때 보통 상대방 등은 아무런 부관이 붙어있지 않은 것을 원하겠죠. 또는 붙어있어도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안 되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사인이 침익적인 이 부관만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이게 가능할지, 이게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라 하고, 이거는 소송을 제기할 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거냐, 어떻게 법원에 들고 들어갈 거냐의 문제예요. 소제기 단계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법원이 부관의 위법 소송을 어떻게 인정하죠? 앞서 검토했던 한계를 검토해서 부관의 위법 소송을 실제로 인정했을 때 부관만 취소할 거냐, 다 취소할 거냐, 즉 전부 취소 판결할 거냐, 일부 취소 판결할 거냐, 그게 독립 취소 가능성이 문제예요. 나갈 때의 문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은 인풋, 독립 취소는 아웃풋, 세 번째. 자, 됐고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째, 조심할 것은 여기 학설 대립이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학설 대립이 따로 있고 독립 취소가 따로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매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1설 취하면 뒤에서 반드시 1설 취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앞에서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상관없이 뒤에서 다른 학설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쪽의 학설 대립은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거 첫 번째 주의하세요. 그래서 앞에가 제가 3개만 설명했지만 사실 3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설이 더 많아요. 대표적인 거 3개만 소개한 거고 뒤에도 더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3개만 소개한 거고 이 학설 사이에 연결점이 없어요. 따로따로 어차피 논의가 따로따로예요. 별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서로 취해도 상관없는 거겠고 이 두 가지 학설 대립을 결부시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논의는 먼저 판례부터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판례를 비판하는 입장에 써가세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한번 왜 이게 문제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칠판에 1을 한번 들고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가장 쉬운 걸 해봅시다. 갑이 지금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뭐, 기한이 뭐, 1개월 기한. 너무 짧죠? 뭐, 한 달 갖고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냐? 한 3년은 줘야 되는데, 너무 짧다. 그 다음에, 뭐, 점용료도 매달, 뭐, 과감하게 할까요? 매달 1,000만 원 납부하라. 1,000만 원, 점용료 납부. 1,000만 원 점용료 납부 의무. 자, 이렇게 이제 그냥 쉬운 기한하고 부담이 붙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관점에서는 뭐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어? 저 기한 없앤 다음에 새롭게 좀 기간이 충분한 걸 받고 싶겠고, 그 다음에 저 부담 제거하고 싶겠죠. 예, 이런 상태예요. 자, 이럴 때, 자, 일단 요 자체는 법적 성격이 부담이고, 요거는 말 그대로 기한이죠. 기한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쪼개서 점용료 납부 의무는 그 자체가 독립된 하명, 처분이니까, 자, 이것만 하나 독립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납부 의무, 취소, 소송. 됐어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1개월 기한, 이 기한 자체는 독립성이 없죠. 그냥 기한. 아무 의무도 부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반드시 뭐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주된 행위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저 1개월 기한이 붙어 있는 기한부, 부란 붙었다는 얘기죠. 기한부,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사실 여기까지는 학설하고 판례가 뭐 대립이 없어요.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소송이 각각 제기가 되겠고, 우리 행정소송법 10조에 따르면 병합할 수 있거든요. 이 소송을 같이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합 제기하면 된단 말이죠. 병합 제기. 하나의 소장에다가 두 가지를 병합해서 쓰면 된단 말이에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납부 의무 취소 소송에 대해서, 자, 법원에서 판단해 봤더니 납부 의무 과하네. 그러면 무슨 판결하면 돼요? 취소 판결 하면 되죠. 너무 과하네. 너무 큰 게 붙었네. 취소 판결하면 된단 말이죠. 여기는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돼요. 자, 위에 게 문제, 위에 게. 자, 그래서 위에 걸 하기 전에, 자, 도로 점용허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얘는 뭐죠? 특허죠. 아까 봤잖아요. 특허죠. 특허면 뭐 볼 거 없이 뭐예요? 재량행위죠. 재량행위예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특허에다가 재량행위예요. 그러면 자, 지금 재량행위에 뭐가 뒤에 붙어도 결국 재량행위겠죠. 네. 자, 잠깐 스톱하고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으신 거 알지만 하나 꼭 보고 옵시다. 자, 어디를 보고 오시냐면은 530페이지, 529부터 해서 530페이지. 일단 적기는 530페이지를 일단 생각하시면서 530페이지를 한번 먼저 가볼게요. 자, 529페이지부터가 이제 일부 취소 판결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소송물의 일부만 취소하는 거죠. 일부 취소 판결에 관한 얘기인데, 530페이지 일단 넘어가서 530페이지. 자, 다른 거는 일단 다 나중에 보시고,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거기 양가로 3번. 거기 처분의 일부 취소의 가능성. 거기만 한번 읽어봅시다. 530페이지, 양가로 3번. 거기만 일단 읽어보고 다시 칠판을 가볼게요. 자, 처분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가능성은 일단 첫 번째, 가분성이 있는지를 보자.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분성이 있는 가분성, 특정성을 먼저 판단해 보자. 그러면 지금 칠판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 점용 허가하고 기한이 일단 구분되잖아요. 가분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징금부가 처분이나 영업정지 같은 거기 재량행위 동그라미.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일부만 취소하지 않고 전부 다 취소한단 말이죠. 항상 전부 취소. 전부 취소. 왜냐하면 지금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일부만 취소해버리면 행정청의 의사에 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취소해버리고 행정청에게 맡기는 거죠. 요거 때문에. 요거 기억하고 요거.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요거 봤잖아요. 다시 이제 돌아오자고요. 자, 도로 조명 허가 특허고 재량행위니까 뭐가 붙어도 재량행위겠죠. 그렇죠? 이 재량 빨간 거 이거 위에 거 재량행위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취소송 들어왔어요.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하죠? 다 취소해버리죠. 그죠? 전부 취소 판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돼버려요? 상대방은 쉽게 말해서 이거 뭐 비유가 별로 좋지 않은데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띠러 병원에 갔다가 자기도 죽어 나오는 거죠. 뭐 비유가 안 좋아요. 알아요, 저도. 뭐 그렇지만 머릿속에 선명히 남을 거예요. 그렇죠? 암은 좀 그렇고 혹을 할까요? 혹? 내 몸에 혹이 있어가지고 혹띠러 병원을 갔는데 주인도 다 죽어 나오는 거예요. 싹 다. 물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너무 표현이 과격한가요? 이제 자제할게요, 앞으로는.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돼버려요? 이거 도로조명 허가까지 날아가 버리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판례는 재량행위는 항상 행정청의 재량권 존중해야 된다. 다 취소하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문제를 갖는 거죠. 판례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학설은 다 취소하지 말고 일부만 취소하자. 일부 취소. 뭐만? 부가만 제거하자. 저 기한만 제거하도록 하자.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로 가자. 이 얘기예요. 일단 그래서 부관에 관한 학설 대립의 핵심은 바로 특히 어디? 이렇게 부담 아닌 부관에 관해서 결국 마지막에 처리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죠. 여기가 사실 실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의는 판례를 무조건 박수 칠 건 아니에요. 판례도 뭘 이해는 가죠. 판례가 저렇게 판시는 게 이해는 가지만 학자들은 그런 판례 입장을 좀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거 먼저 알아두면 이제 이 학설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좀 충분히 감지하고 갈 수 있겠죠. 좀 쉬었다 하십시다.